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 작가의 책 읽기 김수영 평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국 문학사에 거대한 족적을 남긴 김수영 시인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 읽을 부분은요, 동경 유학시대부터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가 이쪽으로 되는 게 좀 더 낫겠네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의 54쪽부터입니다. 동경 유학시대. 겨울의 흰 파도가 관부 연락선을 집어삼킬 듯이 밀려오는 현해탄을 건너 김수영이 동경에 도착한 것은 1942년 초였다. 그는 설린상업에서 수재로 이름을 날렸던 이종구를 찾아갔다. 이종구는 김수영보다 2년 선배였으나 나이는 비슷했다. 두 사람은 빼어난 영어 실력으로 설린상업의 영어교사인 니가이 선생의 총애를 받은 애제자들이었다. 당시 이종구는 동경상대 전문부에 다니고 있었다. 히도스밭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동경상대는 동경제대 상과와 자웅을 겨루는 명문으로 일본 고등학교 학생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다. 처음 이종구는 동경상대에 응시하지는 않았다. 이 설린상업의 수재의 꿈은 그보다 더 컸다. 그는 일고와 쌍벽인 삼고에 응시했다. 당시 일고와 삼고는 일본의 수재들이 모여들어 실력을 다투다가 극소수만이 틈을 비집고 들어가는 좁은 문 중에 좁은 문이었다. 그런 일고와 삼고생이라면 사회 어느 곳에서도 프리패스였고 한낮의 거리에 오줌을 갈겨도 수재다운 태도라는 듯이 경찰들이 관대하게 보아주었다. 그 같은 선택된 학교에 설린 출신이 끼어들었으니 결과는 보나마나였다. 다음 해에도 이종구는 다시 원서를 냈다. 또 낙방했다. 할 수 없이 이종구는 삼고를 포기하고 그보다 한 단계 낮은 동경상대 전문부에 응시했고 그곳에는 무난히 합격했다. 이종구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김수영에게 예비학교에 들어가 1년 정도 실력을 쌓으라고 했다. 그런 뒤 내년에 수준에 알맞은 대학을 선택하라는 것이었다. 김수영은 이종구의 권유에 따랐다. 김수영은 동경 성북예비학교에 들어갔다. 서너 달 동안 성북예비학교에 다니면서 보니 그의 실력은 일본 학생들에게 뒤져도 한참 뒤졌다. 영어와 수학은 비등했으나 역사와 고대문은 따라잡기 힘들었다. 그렇다고 경성제대만도 못한 삼류대학에는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 그는 이름뿐인 동경 유학생이 되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그는 고민 끝에 예비학교를 그만두고 미즈시나 하루키 연극연구소에 찾아갔다. 미즈시나는 오사나이 카오루, 하지가타 요시와 함께 스키지 소극장 창설 멤버로 일본 연극에서 무대 감독의 전문화를 확립하였으며 1929년 좌경불온 단체라는 이유로 스키지 소극장이 정부에 의해 폐쇄되자 미즈시나 연극연구소를 따로 차려나갔다. 김수영이 어떤 과정을 거쳐 미즈시나 연극연구소를 찾게 되었던지 우리는 모른다. 설린 시절 연극에 흥미를 가졌으며 종종 책상 위에 올라가 연극적인 제스처를 취하긴 했지만 그 때문에 미즈시나 연극연구소의 문을 두드렸다고 할 수는 없다. 이유는 다른 곳에 우리가 모르는 곳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알 길은 없다. 어쨌든 김수영은 미즈시나 연극연구소를 다니면서 연출 공부를 한 한편 시작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여기서 시작은 시를 창작하는 것입니다. 한 편 한 편 완성된 시들을 시작 노트에 정성스럽게 적었다. 책을 읽을 때는 그것이 자신의 것이든 남의 것이든 여백의 낙서를 어지러이 하는 편이었으나
심하는 반듯한 글씨로 썼다. 그는 달필에 속한 편이었다. 이종구의 회고에 따르면 그때 김수영의 시들은 대부분 초현실주의적인 냄새가 나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가 좋아하는 시들도 엘리엇, 오든, 스펜서의 니시와키 준사부로, 미요시 다스지, 무라노 시로 등이었다. 그의 산문들을 보면 엘리엇, 오든, 스펜서, 니시와키, 미요시 등이 종종 등장한다. 그 무렵 김수영의 동경 생활은 서서히 안정되어 갔다. 동경은 서울과는 너무 다른 곳이었고 미즈시나 영국 연구소도 설림과 다른 곳이었다. 동경에서는 다리에 각반을 차고 다니지 않아도 되었으며 일왕이 있는 쪽으로 절을 하는 동방요배를 하지 않아도 되었다. 빵모자를 쓰고 옷을 아무렇게 입어도 간섭하거나 돌아보는 사람이 없었다. 거리에 늘어선 은행나무의 금색 이파리들도 마음을 끌었으며 높은 빌딩도 교통수단도 생활양식도 마음에 들었다. 이곳이 바로 사람 사는 곳이며 공부하는 곳이려니 생각되었다. 42년이면 태평양 전쟁이 확대 일로일 때여서 공습경보가 울리는가 하면 쌀 배급이 실시되고 대학에서는 학병을 모집한다는 불안한 소문들이 돌 때였지만 대학이나 전문 학원들은 학문의 전당으로서 본연의 자세를 조금도 흩뜨리지 않았다. 그는 때 묻은 옷을 입고 책을 끼고 거리를 활보했다. 서울에서 돈이 온 날은 점심을 걸으면서도 이와나미, 문고나 원서들을 사가지고 왔다. 그의 방의 책더미는 점점 늘어갔다. 독서량도 연극, 문학, 예술, 철학 등으로 넓어져 갔다. 한 방에 있는 이종구가 학교에 간 한 낮에는 그 혼자 방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어서 책을 읽고 글을 쓰는데 안성맞춤이었다. 때때로 이종구는 동경 상대에 갔는데 나는 무엇이란 말인가라는 자책과 회오가 안개처럼 밀려왔지만 그렇다고 미즈시나 영국 연구소에 나가지 않은 날은 없었다. 미즈시나는 연극을 가르치는 곳이면서도 자유였다. 미즈시나 하루키라는 사람 자체가 멋과 엄격성과 자유의 덩어리였다. 열심히 하고 싶은 사람은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되었다. 김수영은 영화를 보고 싶은 날은 신주쿠로 갔다. 이세탄 백화점 건너편에 고온자라는 작은 영화관이 있었다. 빛과 소리의 집이라는 이름부터 좋았다. 상영되는 영화도 마음에 들었다. 무도회의 수첩, 빼빼르모코 등 프랑스 영화, 독일 영화, 이탈리아 영화가 줄을 이루었다. 미국 영화와 영국 영화는 상영이 금지되었다. 영화관의 암흑 속으로 들어가 한두 시간 숨을 죽이고 화면에 빨려 들어갔다가 문을 나오면 거리에는 어느새 어스름이 내리고 가로등 불이 들어왔다. 절전운동이 한참 벌어지고 있는 때여서 네온사인이 자취를 감추고 도시의 어둠과 고층 건물의 음영이 시대의 전면으로 한층 그를 내세우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그 어둠 속으로 마냥 걸었다. 걷다가 다리가 아프면 다과점이나 찻집으로 들어갔다. 동경 다과점이나 찻집들은 손님이 주문하지 않으면 주문 받으러 오지 않았다. 그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쉬면서 종종 고인숙을 생각했다. 그의 흰 얼굴이 떠올랐다. 동경에 온 뒤로 김수영은 고인숙을 만난 적이 없었다. 몇 번 편지는 띄웠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한 번은 이종구를 앞세우고 동경 여정 기숙사로 찾아가기도 했다. 예견대로 그녀는 나오지 않았다. 김수영은 괴롭고 외로웠다. 그런 날은 하숙방으로 돌아와서도 이종구와 말을 나누려 하지 않았다. 이종구는 말한다. 그때 그와 나는 함께 있었지요. 우리 하숙은 동경의 서쪽에 있는 나카노에 있었는데 그곳은 풍치지구여서 사방의 경관이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하숙집 주인인 야마구치 시내가 사는 집은 다시 읽겠습니다. 하숙집 주인인 야마구치 시내가 사는 집은 2층 남향이고 우리가 사는 집은 동향의 2층 별채였습니다.
나와 김수영은 아래층에 살았습니다. 2층에는 경응의숙에 다니는, 이게 아마 게이꼴 겁니다. 고전 음악광이 있었는데 그때 빅터 레코드를 모두 구해가지고서 아침부터 밤까지 둥둥둥둥 틀어댔어요. 그 바람에 우리는 음악 공부를 그럭저럭 하게 됐죠. 우리 하숙집 뒤에는 당시 경기고보 교장이던 왓다신의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을 종종 방문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던 기억이 나는군요. 왓다신의 집은 향나무가 빽빽히 들어차 흡사 밀림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1년 뒤 김수영과 나는 야마구치 시내 집보다 더 풍치 좋은 곳으로 이사 갔었습니다. 언덕배기에 있는 그 집은 2층으로 유리창을 열면 동남북 3면이 한눈에 들어오고 멀리 간선철도로 열차가 지나가고 그림처럼 포퓰러들이 드문드문 배열되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철이 다 아름다웠죠. 하숙집 아주머니도 북해도 제국대학 교수 미망인으로 우리에게 친절한 편이었죠. 그런 환경 속에서도 당시 김수영은 괴로워했어요. 고인숙 때문이었죠. 고인숙이 만나주지 않았어요. 어느 날은 고강호가 집에 왔길래 너희들은 어릴 때부터 중마지우 아니냐, 수영이를 좀 도와주어라 라고 말했죠. 고강호는 내가 어떻게, 난 못해, 한마디로 거절하더군요. 그런 일은 당사자들이 해결해야지 제3자가 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말은 맞는 거였죠. 우리는 그때 수영이, 광호, 나 셋이 종종 자리를 함께 하곤 했어요. 김수영은 그 무렵 경제적으로도 어려웠다. 집에서는 돈을 잘 보내주지 않았다. 보내줄 때도 적은 액수였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서울의 그의 집은 전쟁과 함께 급전직하로 기울어져 자파상으로 그럭저럭 생활을 영위해 가고 있을 때였으므로 김수영에게 넉넉한 돈을 보내줄 수가 없었다. 집에서 보내온 돈은 책값과 용돈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김수영은 이종구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로 마찰을 빚는다거나 마음이 상한 일은 별로 없었다. 이종구는 비교적 여유로운 편이었고 김수영은 그런데 크게 신경을 허비하지 않는 편이었다. 그들은 젊었다. 김수영은 구김살 없이 이종구와 나란히 책상 앞에 앉아 책을 읽고 토론으로 시간을 보냈다. 김수영은 평소에는 말을 더듬는 편이었으나 토론을 하면 목소리가 커지고 손 움직임이 빨라지고 말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토론 뒤에는 감정의 밀도가 높아져 긴자로 신주쿠로 쏘다녔다. 술집으로 들어가기도 했다. 날이 갈수록 확대되는 전쟁으로 술집 분위기는 음산하고 냉랭했지만 김수영은 용케도 싸고 친절한 집을 잘 찾았고 어떤 때는 외상거래를 하기도 했다. 당시 김수영은 연극학도이면서 연극 이야기는 좀채 하지 않았다. 다시 읽겠습니다. 당시 김수영은 연극학도이면서도 연극 이야기는 좀채 하지 않았다. 이종구가 연극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김수영 스스로 말이 많은 편이 못되었다. 연극이 화제로 오를 때에도 그는 일본 연극은 스즈키 정신을 잃어버린 궁극주의적 신파라고 혹평하는 정도에 그쳤다. 그는 미즈시나와 스타니플라스키에 빠져있는 듯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두 사람의 연극 이론서들이 쌓여갔다. 특히 스타니슬랍스키의 예술에서의 나의 생애는 읽고 또 읽었다. 동경 시절의 김수영은 미즈시나 연극연구소에 가거나 영화관에 가거나 방에 틀어박혀 책 읽는 시간 외에는 거리를 쏘다니는 시간이 많았다. 거리를 쏘다니다 보면 페인트로 장식한 상점의 간판도 볼만하고 행인들의 모습도 신기했다. 지하철의 출구로 사람들이 층계를 밟고 내려가거나 걸어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흡사 이방세계에 온 듯 싶었다. 그런 점은 서울이라고 해서 다를 바 없었을 터이다. 같은 시간에 종로나 을지로를 쏘다니다가 버스에서 내리는 사람들을 보았다 하더라도 김수영은 나와 다른 남을 느꼈을 터이다. 어쨌든 그 시기 김수영은 낯선 감정에 젖어 이 거리 저 거리 돌아다녔다. 봄이 가고 여름이 갔다.
10월에는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거리만이 아니었다. 사회 분위기도 옷섭을 여미게 했다. 미친 개와 같이 날뛰는 군국주의자들의 압력에 못 이겨 지식인들은 하나둘 천황폐하 만세를 부르며 태평양 전쟁 예찬자로 전향해 갔으며 1941년에는 익찬 운동이 선풍적으로 불어 노동단체, 청소년단체, 부인단체들이 어용화되었다. 어용이란 얘기는 왕의 편을 드는 그런 세력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도 임시 취체법을 만들어 없애버렸다. 사람들의 어깨는 처져갔다. 식량 배급제가 실시되었다. 시민들은 한 달에 하루씩 부대자루를 들고 식량 배급소 앞에 길게 줄을 지어 섰다. 배급살이라고 해야 젊은이 한 사람당 하루 2400칼로리 분에 불과했다. 그것도 다음 해 1942년에는 2000칼로리로 줄어들었고 쌀의 질도 형편없었다. 묵은 내가 나고 썩은 쌀도 섞여 있었다. 영양실조로 콜록콜록 기침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결핵 환자가 급증했다. 이종구는 당시의 동경 풍경을 다음과 같이 그렸다. 우리가 야마구치 시내나 북해도 제국대학 교수 미망이니 친하숙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식량 배급만으로는 먹고 살기 어려웠기 때문이었어요. 그때 낙가노에는 조선 유학생들의 하숙을 치려고 집집이 경쟁적이었죠. 우리가 야마구치 시내 2층 집과 같이 풍치 좋은 곳에 살 수 있었던 것도 그 덕분이었죠. 기묘한 덕이었다고나 할까요? 어쨌든 당시 동경은 꽁꽁 얼어붙어 가는 것 같았어요. 이종구의 말과 같이 동경은 10년 새에 무섭게 변해버렸다. 당시 동경 시민들은 정부가 하란 대로만 따라했다. 정부가 참호를 파라고 하면 참호를 파고 성전에 총을 들고 나가라면 총을 들고 나가고 반미 시위에 나오라면 반미 플래카드를 들고 거리를 돌아다녔다. 그들은 정부의 명에 따라 묵묵히 질서정연하게 움직였다. 뛰어난 문학평론가였던 고바야시 히데요가 말했던 것처럼 당시 동경 시민들은 묵묵히 사지로 가는 사람들이었으며 일본의 시련을 모두 함께 이겨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 고바야시는 도조 내각이 일본을 어디로 몰고 갈 것인지 예견하고 있었으면서도 그러나 전쟁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서지는 않았다. 그는 군국주의자들에 맞서려 하지 않았다. 모든 지식인들은 모든 지식인들은 전쟁의 나팔수 역할을 하거나 전쟁에 침묵했다. 최남선과 이강수가 조선 유학생들에게 학병에 나가라고 권유하러 온 것은 그때였다. 1942년 6월 미드웨이 작전에서 해군이 참패한 이후 일본 해군과 공군은 완전히 재해권과 제공권을 잃어버렸다. 일본 정부는 1943년 3월 1일 그동안 유예시켰던 조선인 징병제를 공포했으며 그해 10월 29일에는 조선인 유학생들에 대한 학병제 실시를 공포했고 한 달 뒤인 11월에는 학병 권유차 이광수와 최남선을 동경으로 보냈다. 당시 동경 유학생이었던 불문학자 김봉구의 회고에 따르면 이광수의 친일 행각은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였다 한다. 그는 부처와 같이 엄숙하고 근엄한 얼굴로 조선의 장래는 여러분이 성전에 참여하여 내선 일체를 몸으로 실현하는 데 달렸다고 역설했다. 이광수는 얼마 전에 서울에서 내선 일체를 우리와 일본이 한 몸이 되는 것이라는 선을 넘어 우리의 피와 일본의 피가 동일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가 무리를 빚기도 했다. 그 무렵 이광수의 친일은 친일파들이 보기에는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다. 이광수에 비해 최남선의 친일은 미온적이었다. 그는 내선일체를 말했으되 몸으로 뛰어다니며 역설하지는 않았다. 그날도 최남선은 이광수의 뒤에서 헛기침을 하며 앉아 있을 뿐 별다른 말이 없었다. 꼭 이광수의 회유 때문이었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 뒤로 많은 유학생들이 강제 지원하여 나가거나
체포되거나 시골로 피신을 떠났다. 나중에 해방조국을 짊어지게 될 장준하, 김준엽 등이 강제 지원했으며 김수영의 친구가 되는 박태진도 입대했고 1944년 1월에는 김수영의 동숙자인 이종구도 일경에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되었다가 일선으로 보내졌다. 김수영도 몇몇 유학생들과 함께 징병을 피하여 동경 변두리를 전전하다가 더 이상 버텨내지 못하고 2월 초 시모노세키로 가는 열차에 몸을 실었다. 열차가 관서 지방을 지나 세또 나이카이 바다에 이르자 겨울의 파도가 무섭게 거품을 토하면서 밀려왔다가 밀려가고 있었다. 처음 그가 현해탄을 건너가면서 저 파도를 보고 새로운 세계에 대한 기대와 흥분으로 들떠 있었던 일이 생각났다. 그때 그는 저 파도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던가? 일본의 인류 고교를 거쳐 동경제대를 졸업하고 우수한 학자가 되고자 했던가? 시인 또는 예술가가 되고자 했던가? 그런데 그는 지금 무엇이 되어 있는가? 삼류대 졸업장 하나 손에 쥐지 못하고 고국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그가 패자와 같은 기분으로 고국에 돌아가는 것은 자신의 능력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시대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인간의 성공이나 실패는 대부분 시대가 결정해버리는 면이 있다. 그런데도 그 성공이나 실패는 개인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개인의 것으로 기착된다. 그렇다면 김수영의 동경 유학이 김수영에게 실패만을 안겨주었던가? 수학은 없었던가? 이에 대해 김수영은 이렇다 할 언급이 없다. 하지만 수학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김수영은 미즈시나 연극 연구소에서 드라마를 배웠다. 드라마란 우리 문화의 속성에는 부재한 것으로 그것은 갈등과 대립을 통해 화해와 정화라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다. 김수영은 그런 드라마를 그의 시에 도입하여 새로운 시를 창조해냈고 그것은 커다란 수학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었다. 현해탄의 파도를 헤치고 김수영이 서울에 도착한 때는 아직도 높새 바람이 불고 있는 늦겨울이었고 종로 6가 고모집에 들어섰을 적에 그의 고모는 너무나 놀라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김의간댁 장소는 바가지만 들지 않았을 뿐 거지와 다름 없었다. 거지와 다른 면이 있다면 책이 든 고리짝이 뒤따른 것뿐이었다. 고모는 김수영의 옷을 벗기고 바지와 저고리, 네이, 양말 등을 내놓았다. 3년이 지난 그때까지도 김수영의 옷들은 버려지지 않고 차곡차곡 장롱 속에 쌓여 있었다. 고모는 다시 부엌으로 나가 방에 불을 지피고 다락으로 올라가 방을 치우고 닦았다. 김수영은 설린상고 시절처럼 이 다락방에서 지내려고 할 것임에 분명했다. 김수영이 어두컴컴한 곳에 홀로 있으려 한다는 것을 고모는 너무나도 잘 알았다. 청상과부로 두 딸을 기르며 살다가 딸들을 시집보내고 홀로 사는 고모에게 김수영은 아들 이상의 아들이었다. 그가 오면 고모는 다른 일에 손을 대지 못했다. 그가 어려서 병원에 들락거릴 때부터 동경 유학을 떠나기 전까지 고모는 김수영에게 지극한 정성을 쏟았다. 용두동 시절이나 현저동 시절 김수영은 거의 절반 이상을 고모집에서 먹고 잠자고 공부했다. 식구들이 들끓는 그의 집보다 고모집이 그는 좋았다. 고모집은 조용하고 편했다. 고모에게는 김수영 또래의 양녀가 있었지만 남존여비 사상이 깊게 배인 고모는 김수영이 집에 있으면 양녀를 돌보지 않았다. 그는 주온 자식에 지나지 않았다. 고모는 다락을 치우고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 쌀독에서 쌀을 꺼내 밥을 지었다. 고모는 밥상을 차려가지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김수영이 오른손으로 수저를 들자 여인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혼잣말처럼 했다. 어이구 불쌍한 것, 그동안 무얼 먹고 살았노? 고모는 다시 말했다. 어서 묵어라 어서 묵어. 김수영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다. 고모의 말이 이렇게 가슴 진하게 전해오기는 처음이었다. 김수영은
밥 한 그릇을 개눈 감추듯이 치우고 아랫목에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그는 곧 깊은 잠으로 빠져 들어갔다. 너무 평안하고 달콤한 잠이었다. 마음속에 어릿거리는 불안이 가시고 이제 살았구나 하는 안도감이 찾아왔다. 김수영이 깨어났을 때는 다음날 아침이었고 셋째 동생인 김수경이 검은 학생복을 윗목에서 입고 있었다. 그는 수경이가 효재 소학교 6학년이란 것을 처음 알았고 중학교 입학 때문에 고모 집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도 처음 알았다. 그때 김수영의 집안은 서울에서 살기가 힘겨워 만주에 사는 둘째 이모네를 따라가 만주 길림에서 살았다. 그새 수경의 키는 훌쩍 큰 듯했다. 1m 50cm는 넘을 것 같았다. 김수영은 수경이와 상을 가운데 두고 마주 앉아 아침밥을 먹은 뒤 또 잠에 떨어졌다. 얼마를 잤을까? 눈을 떠보니 밤이었고 고모는 전등불 아래 앉아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뭐하러 일어나누? 고모가 말했다. 인제는 옛날처럼 나돌아다니다가는 큰일 안 난다. 사방에 순경이 깔리고 비행기 폭격이 그칠 날이 없다. 며칠 전에는 골목에서 웬 젊은이가 붙잡혀갔고 폭격을 맞고 죽은 사람도 있다더라. 고모의 말처럼 순경이 깔려있기 때문인지 거리에는 사람이 없었다. 김수영은 며칠 뒤 골목을 돌고 돌아 진명역으로 갔다. 이종구에게 편지를 하던 김현경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그는 이종구가 일경에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되었다는 것, 그리고 지금쯤 전선으로 나갔으리라는 것을 전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때 김현경은 진명여고 졸업반으로 친구들과 함께 담임선생님을 만나고 나오다가 수의로부터 찾아온 사람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녀는 교문 앞으로 나갔다. 키가 크고 눈이 큰 사나이가 서 있었다. 검은 고무신을 신고 지친 표정으로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나이에게서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품고 있는 묘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졸업반 여학생인 김연경에게는 그 모습이 완벽하게 연출해낸 연극의 한 장면처럼 눈에 들어왔다. 김연경은 그 사나이가 기종구 아저씨의 동숙자인 김수영이라는 사실을 곧 알아차렸다. 김현경은 그 사나이에게로 달려갔다. 웬일이세요? 김현경은 말했다. 사나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큰 눈을 굴리기만 했다. 김현경이 앞장서서 부근 식당으로 들어갔다. 사나이도 따라왔다. 사나이는 더듬더듬 이종구가 체포되었고 강제 입대했다고 말했다. 김현경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태연하게 알았어요? 했다. 그러고는 몇 마디 더 나누다가 친구들과 3시에 갈 데가 있다고 식당 문을 밀고 나갔다. 사나이는 한참 식당에 앉아 있다가 일어섰다. 그는 발길을 명동으로 돌렸다. 책방에 들러 잡지들을 살펴보았다. 황국신민의 깃발을 든 최재서가 주간인 국민문학과, 신세대, 춘추 등이 우중충한 표지를 하고 진열대에 꽂혀 있었다. 옛날에 그가 때때로 사보았던 인문평론 같은 잡지는 보이지 않았다. 옛날의 서울과 지금의 서울은 너무 달랐다. 김수영은 안영일을 찾아 부민관으로 들어갔다. 안영일은 스키지 소극장이 전성시대를 끝내고 1924년부터 29년 고야마와 미즈시나 파로 갈린 채 리얼리즘 연극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때 미즈시나 연극연구소로 들어가 연출 공부를 하고 돌아온 사람이었다. 안영일이 서울로 왔을 때 서울에는 신파 연극이 휩쓸고 있었다. 안영일은 신파극 가운데로 뛰어들어갔다. 우리 연극이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려면 소수 지식인들을 관객으로 하는 연극에서 벗어나 신파가 호흡을 나누고 있는 대중 속으로 들어가되 신파극의 유치한 내용과 연기, 연출을 탈바꿈해야 한다고 그는 보았다. 안영일이 처음 무대에 올린 작품은 김태진 작 성길사한 사막 7장이었다. 성길사한은 지방에서 크게 성공을 거두었을 뿐 아니라 서울에서도 성공했다. 연극계에서도 찬사가 쏟아졌다. 연극 비평을 하고 있던 시인 임화도 신파극과 결별하고 국민 연극의 출발을 선언한 작품이라면서 안영일, 희귀한 소질과 누구보다도 정확히 기교를 가진 연출가라고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그는 대번에 연극계 스타가 되었다.
그러나 안영일이 스타로 등장하자마자 연극계에는 회오리 바람이 불어왔다. 1940년 총독부 주도로 조선연극협회가 결성되고 조선연극문화협회가 천황폐하 예찬을 직간접적으로 유도하는 연극 경연대회를 개최하였다. 안영일은 경연대회에 참가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는 김태진 작 행복의 계시를 들고 제1회 연극 경연대회에 참가하였다. 그는 연출상을 받았다. 그 다음 해에도 박용호 작 물새를 들고 제2회 대회에 참가했다. 이번에도 그는 연출상을 받았다. 제3회에는 그는 김승구 작 산하유정으로 연출상을 받았다. 그 밖에 그는 이태준 원작 왕자호동, 김승구 작 화전지대, 고창희 작 대동강을 연출하여 성공을 거두었다. 그는 김승구, 박영호, 김태진, 황천, 심영 등과 함께 한 해에 두세 편을 무대에 올리는 왕성한 활동을 벌였다. 김수영이 안영일을 찾아간 것은 산하유정이 준비되고 있을 무렵으로 보인다. 김수영은 미즈시나 연구소에서 연출 공부를 하다가 왔다고 안영일에게 말했다. 안영일의 얼굴에는 순간 빛이 떠오르다가 사라졌다. 미즈시나 아래서 연출을 배우던 화남 무렵이 떠올랐다. 안영일은 웃었다. 그리고 연극을 하고 싶으면 함께 하자고 했다. 김수영은 그의 제의를 받아들였다. 다음 날부터 김수영은 안영일의 연습장으로 매일 출근했다. 이때 김수영의 역할이 어떤 것이었든지 우리는 것이었던지의 뜻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른다. 연극사에서 그의 이름은 어느 곳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아마도 그는 조연출 또는 연출 일을 담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뒤에 연극을 하다가 문학으로 전향했다고 한 신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때 김수영은 꽤 열심히 연출보 같은 일에 매달렸던 듯 싶고 마음에 흡족했던 것도 같았다. 그러나 1944년도 중반을 넘어서자 더 이상 연극을 할 수 없었다. 서울에는 날마다 미제 비행기들이 떠 공습을 퍼붓고 시민들은 서울을 피해 지방으로 보찜을 들고 내려갔다. 극장에는 관객이 없었고 돈도 없었다. 연극인들이 극장 주변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연극을 하고 싶다는 열망에서보다 연극을 통해 일제 감시를 피하고 징집을 면하기 위해서였다고 보는 것이 옳을지도 모른다. 김수영은 67달쯤 안영일과 함께 연극했던 듯하다. 그들은 연극이 생애 축도이며 종합예술이라고 역설하면서도 연극이 들어설 무대와 연극을 보아줄 관객이 점점 사라져간다는 사실을 알았다. 연극인들은 하나 둘 자취를 감추었다. 김수영도 두루마기를 입고 서울엔 어머니를 따라 길림으로 떠났다. 그때 김수영의 어머니는 서울에서 값지고 귀한 생필품을 사다 길림에 팔았다. 그리하여 김수영의 어머니는 두세 달에 한 번쯤은 서울과 길림을 오고 갔다. 김수영이 어머니를 따라 북행열차를 탄 것은 그해 겨울 밤 9시, 압록강 철교를 건너온 것은 다음날 새벽 5시, 6시 경이었다. 서서히 떠오르는 아침 해와 함께 광대무변한 들녘이 눈앞에 다가왔다. 우리나라와는 다르고 일본과도 다른 그 풍경을 접하면서 김수영의 마음속에서는 단순한 절망이라 하기 어렵고 불안이나 초조, 기대라고 하기도 어려운 복잡한 감정이 꿈틀거렸다. 저것은 무엇이냐? 저 광대무변한 것은 무엇이냐? 저것이 나냐? 세계냐? 신이냐? 김수영은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고개를 들고 일어나는 소리를 들으면서 북으로 달렸다. 열차는 힘찬 기적을 울리면서 달렸다. 파도와 같은 감정이 고개를 숙이고 사라지는 듯 싶더니 다시 고개를 들고 일어났다. 이번에는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분노가 끌어올랐다. 이전에는 그다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었다. 그는 일제의 조선 강점과 지배를 별로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강점과 지배를 차창의 풍경처럼 스쳐 지나갔다고 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남만주 벌판을 달리는 열차 속에서 그는 조선이 망했다는 것,
그의 집안이 망했다는 것, 그리고 징집을 피해 자신이 동경을 탈출했으며 현재는 만주로 가고 있으며 그의 집안도 만주로 가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일본 제국주의 침략 야욕 때문이라는 것을 한꺼번에 되씹게 되었다. 김수영은 주먹을 꼭꼭 쥐고 눈을 부릅뜨고 만주 벌판을 보았다. 열차는 한없이 펼쳐지는 음산한 평원으로 기적을 울리며 달렸다. 다음 장은요, 절망은 연극을 낳고 란 부분입니다. 길림은 서울보다 작은 도시였다. 인구는 약 15만, 건물들은 하나같이 낡고 누추했으나 고서점과 문묘, 13층 팔각탑 등이 드문드문 늘어서 있어 고도다운 모습을 보였다. 골목에서는 중국 마을 특유의 마늘 냄새 같은 매캐한 냄새가 풍기고 건물마다 먼지가 자욱했다. 그러면서도 서울보다는 넉넉한 느낌이 들었다. 동북쪽으로 유유히 흐르는 바다 같은 제2 송화강과 서쪽으로 뻗어있는 대흥 안녕의 줄기 때문인 듯 했다. 김수영은 저녁 무렵에 집에 도착했다. 천식으로 누워 지내는 아버지와 어머니, 동생들이 지내기에는 옹색한 곳이었다. 우리 집이 이토록 기울어져 버렸단 말인가 하는 탄식을 씹으며 김수영은 동생들이 지내는 방으로 들어가 이불 속에 누웠다. 며칠 뒤 그의 어머니는 그의 집과 꽤 떨어진 곳에 방을 하나 얻어주었다. 100개 러시아인의 집이었다. 100개 러시아인은 동양인으로선 드물게 이목구비가 반듯한 김수영이 마음에 들었던지 여름이 오면 송화강에 뱃놀이 가자고 송화강 뱃놀이가 일품이라고 했다. 김수영은 별로 달갑지는 않았다. 혼자 있고 싶었다. 관습처럼 책으로 손이 갔으나 그렇다고 100개의 러시아인을 눈앞에 두고 책을 읽을 수는 없었다. 바람소리만 귀를 울렸다. 큰 강을 끼고 있는 도시여서인지 바람소리가 드셌다. 길림은 4월 들어 날마다 바람이 거세지고 황사가 하늘을 가렸다. 고비 사막으로부터 불어오는 황사바람은 북쪽 하늘의 모습을 드러냈다 하면 순식간에 온 하늘을 덮었다. 그리고 1시간 뒤쯤이면 소리도 없이 황진이 내려왔다. 꽃가루보다도 보드라운 갈색 먼지였다. 어떤 때는 도시 전체가 며칠씩 먼지에 쌓여 비로 쓸어야 할 때도 있었다. 그러나 그런 봄도 잠시뿐, 무덥고 수뷸한 북방 여름이 곧 시작되었다. 김수영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곳에서는 함부로 돌아다녀서도 안 되고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다. 길림은 독립군 가운데서도 가장 용맹하였다는 서로군정서가 10여 년 동안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었던 곳이었다. 그래서 일본군과 경찰은 만주 독립군이 완전히 소탕되었다고 하는 40년대에도 마음을 놓지 않고 감시망을 곳곳에 펼쳤다. 조선인들은 길림에 살려면 첫째도 입조심, 둘째도 입조심, 셋째도 입조심이라고 너나 없이 말했다. 다행히 김수영은 말이 없는 편이었고 남에게 관심도 없는 편이어서 마음이 조금 놓이기는 했다. 처음에 김수영은 100개 러시아인의 집에서 종일 방 안에 틀어박혀 지냈다. 밖에 나가려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길림 산업무역부에 취직되었고 밤에는 조선인 청년들과 연극 연습을 하게 되었다. 그가 연극판에 뛰어든 것은 순전히 바로 아랫 동생인 수성이 때문이었다. 수성은 일본군에 징집되어 나가기 전 연극 무대에 섰었다. 그는 동료들에게 자기 형이 스키지 소극장에서 연출 공부를 했으며 마스크가 서양 사람 같다고 자랑했었다. 그런 수성의 형이 길림에 왔다는 말을 듣고 연극의 풋내기들이 가만 있을 리 없었다. 때마침 길림에는 연극바람이 불고 있었다. 일제는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 서울에서와 같이 길림에서도 길림성 문예협회를 조직하고 봄, 여름 길림성 예능대회를 열었다. 그 대회에는 만주계, 조선계, 일본계가 각각 그들의 전통을 살리는 극을 만들어가지고 참여했다. 당시 조선 청년들은 길림극예술연구회, 약칭 극연이라는 연극단체를 결성하여 활동하고 있었으므로 연극대회 참가는 극예술연구회의 정기공연이 되는 셈이었다. 김수영이 극연에 참가했을 때는 연극연습이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였다.
작품은 춘수와 같이로 독일 희곡의 번안물이었다. 그래서 춘수는 봄춘자의 물 숫자입니다. 아마 봄날 떠내려오는 물과 같이란 뜻인 것 같습니다. 극의 줄거리는 여름방학 중에 시골에 간 도시 청년이 시골 처녀와 사랑에 빠지는데 시골 신부가 나서서 이를 극력 반대한다는 것이었다. 도시 청년 역은 임헌태라는 천안 출신이 맡고 시골 처녀 역은 소학교 여교사인 야나기가 맡았으며 연출은 동경학생예술회에서 연극을 한 적이 있었다는 오해석이 맡았다. 신부 역은 미정이었는데 김수영이 나타나자 그에게로 돌아갔다. 눈이 크고 콧날이 반듯해서 신부 역에는 안성맞춤이라고들 했다. 연습이 있는 날은 배우나 연출자는 물론 전 스태프와 극연 회원들이 모두 모여들었다. 그들은 대부분 직장이 없는 데다 독신이었다. 그래서 저녁이면 만주 상공회사에 다니고 있으며 가정이 있는 송기원의 집으로 가거나 김수영의 하숙방으로 갔다. 일본인이 경영하는 백선회당으로 가기도 했다. 일본인은 극연 회원들을 예술가인 양 깍듯하게 대접했다. 영업이 끝난 밤에 때 지어가며 술과 안주를 내주는가 하면 연극 연습을 하라고 자리를 만들어주고 나서 그도 스태프인 양 옆에서 지켜보았다. 일본인은 흥이 나면 좋아를 연발했다. 어떤 날은 스톱하고 소리치며 배우들 앞으로 나서기도 했다. 그런 날은 흥이 절정에 오른 때로 일본인은 연습이 끝나면 파티를 열어주었다. 일본인과 극연 회원들은 한 가족처럼 서로 감정의 문을 열고 어울렸다. 성악을 하였던 임헌태가 노래를 부르고 김수영이 연극 대사를 읊었다. 일본인은 안방에서 피아노를 내왔다. 한 번은 피아노를 운반하다가 벽에 부딪혀 음정이 흐트러지기도 했다. 연극은 1945년 6월 21일에서 22일까지 이틀 동안 길림 공회당에서 공연되었다. 관객은 공연마다 10,000원이었다. 김수영의 어머니와 동생들도 공회당으로 갔다. 김수영은 큰 손을 쳐들고 큰 눈을 부릅뜨고 대사를 읊어 나갔다. 관객들은 열광했다. 큰 누이인 김수명은 말했다. 검은 신부복을 입고 로만 칼라를 하고 무대 위에서 조명을 받으며 오빠가 손을 들고 있는 모습이 너무 멋졌어요. 난 오빠가 그렇게 멋있는 남자인지 몰랐어요. 노모도 굉장한 인기였지. 내가 알기로는 그때 함께 연극을 하던 야나기라는 시골 처녀 역을 맡았던 여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홀딱 반했었지. 야나기는 소학교 선생을 했지.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밖에도 반한 여자들이 많았을 게야 라고 했다. 연극이 막을 내리고 극연 회원들이 흩어진 뒤 이번에는 연극과는 다른 방향에서 역풍이 불어왔다. 일본군의 전세였다. 일본군은 필리핀과 남양 군도를 빼앗긴 것은 물론 오키나와까지도 미군 기들로부터 무차별 공격을 받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간 태평양으로 나아갔던 일본의 군함이나 전투기들은 거의 모두 파괴되어 버렸다. 김수영의 연극의 성공 요인도 어쩌면 이 같은 전쟁 불안에 힘입은 것일지도 몰랐다. 잠시라도 마음을 쏟을 곳이 없는 터에 연극 공연이라니 남자도 여자도 아이들도 몰릴 수밖에 없었다. 송화강의 녹음이 싱그러워지기 시작하는 6월이 지나면서 거리의 불안은 더욱더 커져갔다. 벌써 고향으로 이삿짐을 실어 갔다는 집도 있었고 짐을 싸는 집도 있었다. 김수영의 어머니도 보고만 있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7월 하순경 길림 육고에 다니는 수강과 수영만을 남기고 병중의 남편과 어린 애들을 거느리고 서둘러 싼 짐들을 가지고 서울로 떠났다. 그녀는 비어있는 종로 육가 고모네 집에 짐을 내려놓고는 피로를 풀 틈도 없이 다시 길림으로 떠났다. 지난해 경기 중에 입학했던 수경이가 때마침 여름방학 중이어서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늘어졌다. 길림 구경을 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어린 것이 부모 형제와 떨어져 얼마나 외로웠을까를 생각하니 손을 뿌리칠 수가 없었다. 수경을 데리고 그녀는 길림으로 향했다. 길림에 도착한 즉시로 그녀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버려도 될 살림들은 버리고 책들은 불사르고 괄호 열고 소련군은 일본 책을 보면 친일파로 여긴다는 소문이 돌았다. 괄호 닫고. 그래서 다시 읽겠습니다. 책들은 불사르고 쓸만한 물건들은 시장에 내다 팔았다. 돈이라고 할 수도 없는 값이었다. 또 잘 팔리지 않는 물건들은 고추와 바꾸었다. 그렇게 물건으로 바꾸고 돈으로 산 고추가 수십 부대를 넘었다. 그녀는 그 고추들을 절구통에 넣고 밤낮 하루를 걸려 부셨다. 눈이 빠져나갈 듯이 쓰리고 온몸이 쑤시고 아팠다. 그렇다고 그때 김수영의 어머니가 일본의 패망을 예상한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일본의 패망을 생각지 못했다. 그녀는 곧 길림으로 돌아오려니 생각하고 당장 필요한 물건들을 챙기고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했을 뿐이었다. 그런데 예상을 뒤엎고 8월 15일 히로히토가 떨리는 목소리로 라디오를 통해 일본의 무조건적 항복을 선언했다. 일본이 망하고 조선이 해방됐다는 것이었다. 소문은 곧장 길림 시내로 퍼져나갔다. 거리에 긴장이 쌓이는가 싶더니 소요가 일기 시작했다. 내일은 서울로 떠난다는 날 밤에는 8월 20일이 지난 뒤로 보인다. 여기서 이제 작가가 짐작해서 적어놨습니다. 내일은 서울로 떠난다는 날 밤에는 천지개벽이라도 하듯이 굉음이 쿵쿵쿵 울리고 창이 대낮같이 밝았다가 캄캄해지는가 하면 다시 밝았다. 수경과 수강이 잠에서 깨어나 어머니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그녀는 위기에 몰린 암탉처럼 아이들을 두 팔로 쌓아안고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샜다. 다음날 아침 이웃들이 밤새 폭격으로 길림역이 불타고 석탄광에도 불이 붙었다고 했다. 무적이라 뽐내던 관동군이 뿔뿔이 도망가고 소련군이 헬리콥터를 타고 내려왔다고도 했다. 소련군이 지금 차를 타고 시내를 질주하고 있다고도 했다. 지하에 숨어있던 중국 독립운동가들과 조선 독립운동가들이 뛰쳐나와 일본군이 독립군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듯이 일본인 남자와 여자들을 닥친 대로 죽여서 목을 베어 꼬챙이에 꽂아들고 다닌다고도 했다.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자나깨나 걱정이었던 둘째 아들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무사히 두 아들을 데리고 서울로 돌아갈 수 있을지 염려될 뿐이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염려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었다. 9시쯤 수강의 학교 친구가 가족이 먼저 경상도로 떠나고 자기 혼자뿐이라고 하며 동행을 바랐다. 그녀는 딴전을 피우지 말고 시킨 대로 해야 한다고 이르고는 각자 떠날 채비를 하라고 했다. 수경과 수강의 친구는 각반을 차고 행료에 필요한 물건들을 륙색에 넣어 등에 메고 집을 나섰다. 골목을 돌아갈 때쯤이었다. 헐레벌떡 김수영이 달려왔다. 무슨 일이냐? 집에 있지 않고. 어머니가 물었다. 나도 가겠어요. 야나기 여선생은 어떡하고? 서울로 갈래요. 어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물을 필요가 없었다. 한 번 떠난다고 하면 기어코 가고 마는 것이 그의 성미였다. 이 책에 그 룩색이 있는데요. 룩색은 그 지금의 배낭쯤에 해당하는 겁니다. 맨 앞에 수강과 친구가 서고 그 뒤에 수경, 다음에 어머니, 맨 뒤에 김수영이 따랐다. 5사람은 번화가를 빠져나와 바삐역으로 걸음을 옮겼다. 벌써 역 구내에는 조선인들과 일본인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예전에 점령자답게 위세가 당당하던 일본인들은 하룻밤새에 소금 먹은 배추처럼 시들어 있었다. 그러나 조선인들은 그들을 내쫓을 여유가 없었다. 그들 자신의 귀국이 제일 과제였다. 김수영의 가족이 열차에 탄 것은 사람들 틈에 끼어 밀고 밀리면서 한나절을 보낸 뒤였다. 그들은 뚜껑도 없는 무게차에 가까스로 올랐다. 그로부터 1시간 뒤쯤 열차가 슬슬 움직이기 시작했다. 길림이 서서히 뒤로 밀려갔다. 차 안 사람들은 모두 난감한 표정으로 창밖에 길림 거리들을 보고 있었다. 한나절쯤 차가 달린 뒤였을까 바퀴가 서서히 멎더니 승무원들이 승객을 향해 모두 차에서 내리라고 소리쳤다.
사람들은 불안한 얼굴로 차에서 내렸다. 1시간 뒤쯤 승무원들이 다시 차에 오르라 했다. 다시 읽겠습니다. 1시간 뒤쯤 승무원들이 다시 차에 오르라 했고 사람들은 아귀다툼을 하며 차에 올랐다. 그 차가 압록강을 건넜을 때는 그렇게 오르고 내리기를 몇 차례 거듭한 뒤였고 회천에 이르렀을 때는 기차를 갈아타야 한다면서 승무원들이 또 하차를 명해 승객들은 모두 짐을 들고 가족들의 손을 잡고 내렸다. 한나절이 지났을 때쯤 역 구내로 차가 한 대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남자들만 타라고 했다. 수강이와 그의 친구가 객차 꼭대기에 올라탔다. 그날 밤 김수영과 김수경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회천에서 밤을 샜다. 다음날 정오 무렵 차를 기다리다 못한 한 사람이 트럭을 가부시키, 이게 추렴이라고 편집자가 적어놨습니다. 가부시키에서 타고 가자고 했다. 여기서 이제 추렴이란 얘기는 돈을 조금씩 걷어서 나눠서 값을 지불하고 가자는 얘기입니다. 개천으로 가는 트럭이 있다는 것이었다. 개천은 평양에서 150리쯤 된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그 트럭에 올라탔다. 지치고 굶주린 데다 밤에는 장대 같은 비가 쏟아져 체온이 내려갔다. 더욱이 몸빼를 입은 김수영의 어머니는 바지통에 물이 가득 차 움직일 적마다 철퍽철퍽 파도 소리가 났다. 흡사 물속에서 움직이는 기분이었다. 다행히 개천에 도착했을 때는 비가 멎었다. 식당이나 상점을 찾았으나 문을 연 곳이 없었다. 민가를 찾아가 사정을 해도 밥을 해주지 않았다. 길림을 떠난 지 벌써 수일째. 옷은 때에 절고 얼굴은 타서 거짓대 같았다. 일행 중에 누군가가 언덕을 넘으면 옥수수를 파는 곳이 있으니 함께 가자고 했다. 그녀는 김수영을 그곳에 두고 그들을 따라 나섰다. 그 틈에도 김수영은 처마 밑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은 머리가 좀 이상한 거 아니냐? 고 물었다. 그녀는 그 사람은 책밖에 모른다 고 하면서 어젯밤에도 그 빗속에서 내게 책을 맡겼는데 없어졌다고 생떼를 부렸다 면서 웃었다. 최남선의 무슨 책이라고 했다. 저녁에는 또 억수로 비가 내리고 늦가을처럼 공기가 차가워졌다. 턱이 덜덜 떨렸다. 이튿날 어떤 사람이 평양 가는 기차가 들어온다고 했다. 모두를 구름처럼 역으로 몰려들었다. 그녀는 회천에서 아이들을 먼저 평양으로 보냈으니 그들과 만나야 한다고 사정사정해서 기차를 탔다. 그들은 다음날 평양역에 떨어졌다. 차에서 내려 역광장으로 달려갔으나 아이들을 찾을 수 없었다. 광장에는 사람들로 대혼잡을 이루고 있었다. 대학생인 듯한 젊은이들이 완장을 두르고 서울 가실 분들은 이곳에 줄을 서시오. 서울 가실 분들은 이곳에 줄을 서시오. 외치면서 질서를 잡으려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으나 사람들은 듣는 채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수영과 수경더러 짐을 지키라 하고 아이들을 찾아 나섰다. 수경이 뒤따라오며 자신이 걸음이 빠르니 찾아보겠다고 했다. 수경은 이곳저곳으로 사람들의 틈을 비집고 다니면서 형 이름을 부르다가 역 한쪽 공사판 근처에서 두 사람을 찾아내었다. 수강과 그의 친구는 륙색과 주워온 널빤지 따위로 둥글게 경계를 만들어 놓고 여객들에게 나누어준 콩기름까지 타가지고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비로소 숨통이 튀었다. 그들은 그날 밤 2-3일 만에 보리개떡을 사먹고 여간에서 다리를 뻗고 단잠을 잤다. 보리개떡도 여간비도 엄청나게 비싼 값이었다. 우리나라 제3도시이자 관북의 중심지인 평양은 회천이나 개천에 비하면 그런대로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편이었다. 정상적인 것은 아니지만 서울행 차도 오고 갔다. 그들은 다음날 무사히 차에 올랐다. 차가 떠날 즈음 승무원이 오르더니 일본인들은 내려 지붕에 타고 지붕에 탄 조선인들은 차 안으로 들어가라고 했다. 열차가 개성 앞에 있는 토성에 이르렀을 때였다. 갑자기 콩이 튀는 듯한 따발총 소리가 울렸다. 사람들은 재빨리 의자 밑으로 고개를 숙였다. 열차가 멈추어 서고 나치스 복장 비슷한 군복을 입은 소련 군들이 열차 안으로 들어와 일본인들은 내리라고 소리쳤다. 일본인들이 내린 다음 열차는 다시 굴러갔다. 침목 위를 구르는 바퀴 소리가 점점 빨라져 갔다. 그들이 서울에 도착한 것은 그로부터
또 하루가 지난 다음 날 정오쯤이었다. 당시 서울역 앞에는 해방이 되었다고 젊은이들이 무리지어 다니며 만세를 부르고 온갖 벽보가 담벼락에 나붙고 대모대가 어지럽게 거리를 누볐다. 그런 식으로 젊은이들은 해방의 감격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나 김수영의 어머니는 그 감격이 가슴에 와 닿지 않았다. 그녀는 전쟁에 나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둘째 아들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종로 육가 고모네 집에 살림을 옮긴 다음 가로 열고 그때 고모는 시골로 갔다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었다. 가로 닫고 날마다 서울역으로 나가 기다렸으나 아들의 모습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만주와 이북 등지에서 내려오는 피난민들만 꾸역꾸역 역 구내로 빠져나오고 있었다. 그 무렵 서울시는 그들 피난민 수용 문제와 창고라는 전염병 문제, 식량 문제로 골치를 앓았다. 식량이나 의약품, 주택 문제는 정부도 없고 시 책임자도 없는 그때로서는 해결할 길이 없었다. 시청에서 간직하고 있던 보리와 밀가루를 나눠주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리하여 시청이나 구청, 동해 앞에는 거의 언제나 부녀자들이 길게 줄을 지어 서 있었고 김수영네는 고모 집에 한동안 머문 다음 그해 겨울 충무로 사가에 적상가옥을 사 들어갔다. 그때까지만 또 고모는 시골에서 돌아오지 않았으므로 그들 가족은 충무로와 종로 육가 두 곳에서 배급을 타 다른 집보다 비교적 여유롭게 지낼 수 있었다. 여유롭게라고 했지만 그것은 배고프지 않게라는 뜻에 지나지 않았다. 배고프지 않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무엇보다도 행복한 일이었다. 그러나 배급이라는 것이 대부분 콩이어서 아이들은 콩밥을 먹고 얼굴이 퉁퉁 부어올랐다. 수성이 종로 육가 고모네 집을 거쳐 충무로 집에 돌아온 것은 다음 해 초였다. 그는 만주에서 소련군의 포로가 되어 수용소에서 7개월간 갇혀 있다가 음력 1월 15일 석방된 뒤 트럭을 타기도 하고 열차를 타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보름 이상 걸려 서울에 도착했다. 그는 그 틈에도 로스케들이 간부라고 작별 파티도 열어주었던 걸 하면서 가족들을 즐겁게 해주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어머니, 로스케들이 화물차로 회령까지 데려다 주었다고요. 애야, 너는 내가 훈춘 전투에서 꼭 죽은 줄 알았다. 부대가 전멸됐다고 해서 정말 날아갈 뻔했어요. 제가 좀 일본 사람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일본 놈에게만 시키는 부대장의 심부름을 갔었는데 그새 부대가 전멸됐어요. 부대장 때문에 산 거죠. 하느님이 도우셨다. 하느님이. 어머니는 아들을 보며 10개 웃음을 지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잠시뿐. 보름 동안 굶주리면서 온 아들에게 밥을 지어 주어야 했으나 쌀통에는 쌀 한 줌 없었다. 그녀는 아들을 데리고 셋째 이모네 집으로 갔다. 셋째 이모는 둘째 조카를 보자 곧장 부엌으로 들어가 밥을 지어가지고 왔다. 그는 그 밥을 먹고 돌아와 이내 깊은 잠으로 빠져들어갔다. 얼마를 잤을까? 눈이 띄었을 때는 햇볕이 눈부신 대낮이었고 그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의 아버지는 천식으로 몸져 누웠고 형은 책밖에 모르고 동생들은 어리고 어머니는 혼자서 동분서주하는 그의 집안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 막막했다. 그는 무엇을 하는 것이 좋을지 몰라 종로로 청계천으로 돌아다녔다. 그의 어머니가 야채 장사가 괜찮다더라고 어디선지 듣고 와서 말했다. 며칠 뒤 그는 동대문 시장에서 미나리를 사서 룩색에 넣어가지고 새벽 일찍 인천으로 갔다. 식당마다 찾아다니며 미나리 사려 외쳐도 사주는 사람이 없었다. 점심도 굶은 채 이 거리 저 거리를 헤매 다니다가 중국인 마을로 들어갔다. 그는 중국말로 미나리 사려를 외쳤다. 한 중국인이 자기 나라 말을 하는 청년이 마음에 들었던지 미나리를 모두 사주었다. 그때서야 수성은 어깨에 힘이 빠지고 배가 고팠다. 식당으로 들어가 밥을 시켰다. 정신없이 숟가락질을 하고 있는데 옆 사람이 무슨 장사를 하시오? 라고 물었다. 우물쭈물하고 있었더니 보아하니 젊은이가 초행길인 것 같은데 날 따라오시오. 저기 미제 비누하고
다이아증, 가로 열고 미군이 상비약으로 가져온 일종의 살균제인데 한동안 만병통치약으로 인기가 좋았음. 편집자. 다이아증이 있다우 괜찮을 거요 하는 것이었다. 미제 비누하고 다이아증이라면 당시엔 매우 희귀한 물건들이었다. 수성은 그를 따라 나섰다. 그들은 어느 가정집으로 들어갔다. 비누와 다이아증을 가지고 상점에 갔더니 여기저기서 값을 배로 주었다. 다음 날도 수성은 그 사람을 따라 미제 담배도 사고 약도 사다 팔았다. 다리 아픈 줄도 모르고 수성은 하루에 2~3번씩 뛰었다. 그렇게 2~5달 동안 양키 물건 장사를 하고 나니 장사 미천이 어느 정도 생겼을 뿐 아니라 지긋지긋한 콩밥은 면할 수 있었다. 그의 가족들은 콩밥을 싫어하는 편이었다. 특히 수경이와 수명이 그랬다. 그 즈음 아는 사람이 교통부에 자리가 하나 났는데 들어가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수성은 장사를 할까 공무원을 할까 망설이고 있는데 그의 어머니가 젊어서 돈 맛을 알면 버린다고 교통부로 들어가라고 했다. 집안은 이제 혼자서 꾸려갈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수성은 한 달 월급이 1,300여 원, 점심값밖에 안 되는 직장을 찾아 들어갔고 그의 어머니는 길을 면한 집 한쪽에 쇠판을 놓고 빈대떡을 구워 팔기 시작했다. 먹을 것이 드물고 영양실조에 빠진 터라 빈대떡은 굽기 바쁘게 팔려나갔다. 어떤 사람은 소주를 사가지고 와서 빈대떡을 안주 삼아 먹기도 했다. 차츰 술도 갖다 놓게 되고 설렁탕도 끓이게 되었다. 손님이 끊이지 않았다. 이렇게 쇠판 하나로 시작한 가게는 음식점으로 변하고 손님들이 줄지어 드나들고 단골 손님층이 형성되어 일대 유명한 집이 되자 가게 이름을 유명옥이라고 붙였다. 수성은 교통부에서 퇴근하는 대로 집으로 와 일을 거들고 또 새벽이면 2~3시에 일어나 그날 팔 식품 재료들을 시장에 나가 사왔다. 그의 집안에서 어머니를 도와 가게에 뒷바라지 해준 사람은 수성밖에 없었다. 그러나 하루 이틀도 아니고 허구한 날 아침에는 직장에 나가고 저녁에 돌아와 가게를 보자니 몸이 견딜 수 없었다. 생각 끝에 교통부를 그만두기로 했다. 점심값도 안 되는 직장에 나가는 것보다 어머니를 도와 집안을 꾸려 나가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되어서였다. 그러고 보면 그의 집안에서 수성은 그의 어머니와 함께 매우 현실적인 사람이었던 셈이다. 피난민들이 꾸역꾸역 모여들고 식량은 부족하고 거리마다 해방의 기쁨이 넘치는 때에 술과 음식 가게는 번창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젊은 수성은 그것을 암암리에 간파했던 것이다. 네, 제가 이제 3번째 장이었습니다. 3번째 장까지 읽었습니다. 방금 읽었던 부분이요. 동경 유학에 관련된 내용과 그리고 길림에서 돌아온 후 절망은 연극을 낳고란 장을 읽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명동으로 모여드는 젊은 시인들이라는 것을 곧부터 시작해서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황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